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저희는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신용복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고요. 네. 2강 오래된 시와 언이라는 챕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챕터부터 이런 게 나와요. 상품 미학의 허위 의식으로부터 삶의 진정성으로. 이게 신영복 선생님이 이 책에서 자본주의를 엄청 비판하세요. 맞아요. 상품 미학이라는 것도 그 허위 의식, 이것도 이제 이따 나오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경에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네, 이제 정말 강의 듣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시경은 동양 고전의 입문이라고 합니다. 300여 편에 넘는 시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또 같지도 않고 그 시를 쓰는 목적과 과정도 너무나 달라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에 그런 게 중점이 좀 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경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성입니다. 사실성. 그래서 처음에 허위적인 의식을 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미학과 다르다는 거죠. 사실성, 시경, 그 동양 고전에는 사실성이 담겨져 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에는 거짓이 있지만 노래에는 거짓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풍에 주목을 한다. 국가의 이제 풍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시경의 국풍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국풍의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되게 널리 퍼지고 오랫동안 전승된 노래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시경의 국풍 부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시의 정수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성에 근거한 진정성이 녹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실성과 진정성의 문제는 아까 돌풀님이 지적해 주시려고 했었던 측면일 텐데요. 오늘날의 문화적 환경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죠. 네, 어떤 측면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CF를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같은 거. 광고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광고는 그게 허구잖아요. 가짜잖아요. 진짜 허구잖아요. 속여 먹는 거죠. 상품 사라고. 누가 아파트에 살면서 막 원피스 입은 다음에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막. 광고 카피는 허구다.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세계 역시 허상이다. 가상 공간이다. 이처럼 여러분의 감수성을 사로잡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는 본질에 있어서 허구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허구.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 광고도 그렇지만 진짜 다 그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허구죠. 게임 완전 허구죠. 뭐 광고도 물론이고 드라마, 웹툰 다 가짜예요. 그러네요. 지어낸 거야 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의 모든 매체들이 다 허구예요. 근데 실제랑 별로 관련이 없. 그 이미지를 즐기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맞네요. 우리는 허상의 세계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기업들은 그걸 자꾸 조장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붕붕 떠다녀요. 예전에 저희 스승은 보통 얼이 빠졌다. 그 얼이라는 건 정신이고 혼이거든요. 그죠. 얼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요즘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내가 현실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이제 어린 친구들도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저도 이제 한동안 게임을 오래 했었는데 얼이 빠진 상태로 그 가상의 세계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것도 근데 허구의 사상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허구의 세상도 되게 서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예요. 진짜 그렇죠. 관념적이에요. 이데아적이에요. 이데아랑 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가 않는데 완전 허상이에요. 허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처럼. 그리고 그게 게임이 돈을 엄청 벌어요. 이게 일반화긴 한데 그 게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너무나 사변적인 그 관념에만 머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구의 세상 지금에. 진짜. 그래서 시경의 독법은 우리들의 문화적 감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야 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몇 번씩이나 언급을 했는데 제가 시를 꼭 읽으라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근데 진짜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경 한 편만 읽어볼게요. 저 강둑길 따라 나뭇가지 꺾는다. 기다리는 임은 오시지 않고 그립기가 아침을 굶은 듯 간절하구나. 저 강둑길 따라 나뭇가지 꺾는다. 저기 기다리는 님 오시는구나. 나를 멀리하여 버리지 않으셨구나. 방어골이 붉고 정치는 불타는 듯 가혹하다. 비록 불타는 듯 가혹하더라도 부모가 바로 가까이에 계시는구려. 이게 제목이 강둑에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왜 그러냐면 그 신영복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신 게 이 시가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낭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낭독의 정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 그 그렇구나.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막 그 영화처럼 그려져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제일 핵심적인 인간 문화 중의 핵심이 바로 이 삼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에 또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경과 서경도 샀습니다. 와 도서관이에요. 돌풀님의 집은 도서관입니다. 예. 여기 또 막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넘어갈까요? 예.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 이해가 될 텐데 그 마지막 연만 아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그 방어꼬리가 불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지금 한탄에 빠져 있는 상황이래요. 방어가 필요하면 꼬리가 붉어진대요. 그래서 방어꼬리가 붉어진다는 건 백성이 지금 힘들다. 이런 그리고 정치가 어렵다. 이런 거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근심을 끼치지 하면 안 된다라는 민중의 삶이며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5쪽에 이제 시경에 실려 있는 시들은 그 가시라 그래서 노래 가짜의 그 시잖아요. 노래와 시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원래 악가였대요. 시 플러스 노래 플러스 춤이 원래 시경이었다. 그래서 공자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노래, 뭐 예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의가 정이라는 건 뭐 마음이겠죠. 마음이 언이 말이 되고 언이 부족하여 가가 되고 가가 부족하여 무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말로도 부족하고 노래로도 부족해서 춤까지 더해 그 깊은 정 안에 일단이나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악곡은 없어지고 가사만 남았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물론 저도 뭐 웨이트 헬스 할 때는 자주 듣지만 전 진짜 힙합을 좀 안 좋아해요. 현대 힙합들. 아, 그래요? 아무 가사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자랑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너무 뭐랄까 사람의 비루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대체 우리가 뭘 할까? 내가 막 너를 돈으로 살 거야. 이런 걸 해서 뭘 할까? 약간 이런 거. 저도 원래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요즘에 힙합을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요즘 힙합은 너무 좀 감각적이랄까? 뭐 뭔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을 즐기는 것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음을 즐기는 거 말 그대로 팝송처럼 맞아요. 팝송 가사 모르는데 음이 좋아서 듣잖아요, 보통.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이 시경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정서가 담겨져 있다. 정의가 있다. 좋은 말이에요. 저도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말로 부족해서 노래로 한다. 여기서 벌써 모든 그 감정이 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뭔가 감정이 벅차올라서 부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한번 나중에 봐보시면 그 한국 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엄청 서러워요. 뭔가 감정이 서러워져요. 노래로도 부족해서 춤까지 더한다. 저는 이 경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춤을 배우고 싶은 마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무용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몸으로 표현한다는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경지일까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이 시경에는 모두 305편의 시가 실려 있다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절반이 넘는 양이 국풍입니다. 이 국풍이라는 것은 각국의 채시관들, 그 채시관들이 거리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백성들의 노래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의 노래를 수집하는 주나라의 전통인데 주나라요. 그 한나라 이후에도 이어져서 악부라는 관청에서 백성들의 시가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시경의 시는 약 3천여 년 전에 세계 최고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은나라 말 그리고 주나라 초인 기원전 12세기 말부터 춘추 중엽인 기원전 6세기까지
약 600년간 시와 가를 음악을 모아서 기원전 6세기에 편찬한 것.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진짜. 진짜 대단해요. 우리나라 왜 이런 거 안 했을까? 조선? 뭐 고려? 그때 당시 고조선이죠. 고조선 다음에 이제 마한 변한 진안인데 우리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이 이 기록 문화는 동양의 진짜 미인 것 같아요.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500년 말도 안 되잖아요. 세계 문화 유산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시경이라는 거는 중국 사상과의 문화가 모태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경에 이런 사회적인 시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문학의 사실주의적 전통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동시에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귀중한 사료로 시경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가 또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되게 귀여운 시예요.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패옥으로 갚았지. 보답이 아니라 뜻깊은 만남을 위해서라오.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패옥으로 갚았지. 보답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서라오. 나에게 오얏을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패옥으로 갚았지. 보답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라오. 이때 당시 그 전통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과일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왔나요? 막 이거 뭐 던져줬었다 예전에는. 그럼 막 과일 던져주면 마음 표현하고 이랬다. 저 상상이 야구처럼 던지면 맞고 막 직구요? 그 개그 만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게 연애 시인 거죠. 네, 연애죠, 연애. 근데 그림이 그려져요. 진짜 그러네요. 애정 표현의 자유로움도 있고 놀이와 풍습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네, 다 그림이 그려지네, 시가. 그죠. 그리고 시경에는 국풍 외에 그 국중에서 연주된 의식곡도 있다라고 합니다. 종묘 제사 때 연주된 무용곡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친구 중에 한국 무용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국 무용에서도 종묘 제례악 같은 게 많죠. 와. 근데 공연을 보면 진짜 막 소름이 끼쳐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와, 보고 싶다. 이거는 서양학에서 볼 수 없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꼭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이 공자는 시경의 시를 한마디로 사무사라고 표현을 했다 하죠.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특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겠죠. 와.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시를 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 없다는 뜻이 시인의 생각에 거짓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시를 읽는 독자의 생각에 거짓이 없어진다는 뜻도 있대요. 맞아요. 와,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을 만나기 위해 시를 읽는 것이다. 이 사무사라는 뜻을 계속 마음에 새겨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진짜 거짓이 없다는 거. 아까 우리 상품 미학 얘기하면서도 진정성. 지금 현대 사회는 뭐 온통 다 거짓 투성이니까 다 속여 먹고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짓이 없다는 거,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자체로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거짓 없는 마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맞아요. 나도 그런 마음을 또 그대로 드러내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주고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지금 좀 많이 감추고 아니면 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마음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태 자체가. 이런 거 사무사적인 정신. 사무사 중요하다. 요즘 세대도.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시가 있는데 이건 정나라에서 수집한 시 정풍임대요. 이게 음탕하다고 할 정도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돌풀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어요 이게? 네.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잘 음미해 보세요. 전 되게 재밌었어요.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너가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남자가 그대뿐이랴. 바보 같은 사나이, 멍청이 같은 사나이.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치마 걷고 유수라도 건너가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내가 그대뿐이랴. 바보 같은 사나이, 멍청이 같은 사나이. 이게 제가 왜 재밌다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얼마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녹여냈는가를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요새 뭐 예를 들어 요새 현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랄까 그 일반화긴 한데 되게 유치하게 사랑을 할 때가 좀 있잖아요. 너무 맞죠. 뻔하게 진짜. 맞아요. 뻔하잖아요. 네. 막 영화 보고 데이트하다가 밥 먹고 카페 가고. 다 똑같지 뭐. 근데 그거 위해서
훨씬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되게 섹시한 매력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그 다음 챕터 봐보면 사실이란 진실의 조각 그림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이 시도 진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바로 읽고 네. 부가 설명을 해볼게요. 산에 올라 아버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아버님 말씀이 들리는 듯 오, 내 아들아, 밤낮으로 쉴 새가 없지. 부디 몸 조심하여 머물지 말고 돌아오너라. 산에 올린 어머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어머님 말씀이 들리는 듯 우리 막내야, 밤낮으로 잠도 못 자겠지. 부디 몸 조심하여 버림받지 말고 돌아오너라. 산에 올린 형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형님 말씀이 들리는 듯 내 동생아, 밤이나 낮이나 집단 행동하겠지. 부디 몸 조심하여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너라. 산에 올라라는 국풍입니다. 이게 또 시죠. 이 시가 왜 우리한테 더 와닿냐면요. 이게 징병되었거나 이게 만리장성 축조에 강제 징용되었었던 그 젊은이의 그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이산의 아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나라는 또 이산 가족도 있고 많죠. 이런 슬픔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 더 잘 그려졌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 또 군대 갔다 온 것도 생각이 나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정확한 지점이신 게 남성으로서 군대 가니까 이런 심정이 돼요. 똑같아요. 말투만 다를 뿐이지. 근데 정말 슬펐습니다. 진짜 진솔성이 느껴졌고요. 맞아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군대 가는 거 거의 죽으러 가는 거랑 비슷했대요. 실제 군대 가서 죽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막 사지가 진짜 병신이 돼서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군대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시인은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61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과 전설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진실한가를 우리는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실보다 전설 쪽이 더 진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학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내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경의 시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란 결국 진실을 구성하는 조각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조합에 의하여 비로소 진실이 창조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학의 세계이고 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전설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문학이 왜 필요할까 하면은 어떤 그 문학이 얘기하는 게 어떤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 그 역사라고 본다면 그 승리자의 관점 혹은 이제 그 기득권의 관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맞아. 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맞아. 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한 이런 걸 담고 있으니까 그게 더 사실적일 수가 있다. 조화를 맞추면 맞아. 그게 더 진실할 수 있다. 그 의미 같아요. 이게 문학의 힘인 거죠. 그래서 문학이 정말 증폭됐었던 시기는 사실 이런 뭔가 통제하던 시기들 그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을 때 문학이 진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뭐 푸른 바람 속에서도 일어섭니다. 맞습니다. 여기 요 챕터도 감동적인데 맞습니다. 민심이 드러나거든요. 초상지풍 초필언이라는 이 문장.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 이건 뭐냐면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을 막 탄압할 때 풀이 백성들인 거예요. 바람은 위정자들의 그 어떤 탄압일 거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래 풀은 눕겠지. 근데 뒤에 문장이 또 있어요. 그 수지 풍중 초불입 누가 알랴 바람 속에서도 풀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거 너무 절묘하지 않나 이 대꾸가? 바람이 불지만 풀은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풀은 바람에 눕는 듯이 보여도 다시 일어서거든요. 어쨌든. 야, 진짜 웅장해지지 않나요? 가슴이? 약간 꺾이지 않는 그. 그리고 아래에도 시가 있는데 난 쥐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게 했지만
이게 위정자를 좀 풍자하는 건데 네. 쥐야 큰 쥐야 내 볼이 먹지 마라. 오랫동안 너를 섬겼건만 너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구나. 맹세코 너를 떠나 저 행복한 나라로 가리라. 착취가 없는 행복한 나라로 이제 우리의 정의를 찾으리라.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쥐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아 너무 웃겨. 우리한테 더 와닿을 수 아, 있었던 너무 와닿았어요. 네. 굉장히 저항적인 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경이라는 게 이런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저항시던가 노동요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경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삶과 정서의 공감을 기초로 하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시와 시경에 대한 그 재조명은 이러한 사실성과 진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적 환경 오늘날은 이런 자신의 삶과 정서를 분절시키고 있다. 아 진짜. 부셔버리고 있어요. 상품 미학, 가상세계, 교환가치 등 현대 사회가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마디로 허위 의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등차를 매기는 것 자체도요. 이것도 굉장히 분절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적이라는 것도 봐보면 되게 허구적이에요. 생각해보면. 그게 진실적 가치를 띌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그 뭐 어디를 가든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잖아요. 그 거리를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 본질 자체가 가상이고 허구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빠져서 산단 말이죠. 특히나 요즘 이제 학생들도 하루 종일 그 유튜브 보고 그게 이제 현실과 좀 괴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실과. 맞아요. 지금 진짜 관계론적으로 보면 당장에 이제 나의 부모님이나 뭐 나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대화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간과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와 뭔가 이게 공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기계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뭐 기계일 뿐인데 맞아요. 그거 그 안에 들어가서 기계와 소통하고 기계가 뭘 알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매몰되면 우리의 그런 정서가 당연히 붕괴가 되겠죠. 이상한 좀 정신병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라든지. 맞아, 현대인들 다 그러잖아요. 그걸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생명과 단절돼 있고 각각 다 그냥 따로 있고 기계하고 소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왜냐면 제가 그 서양학을 지금 생각해봤을 때 약간 물론 최선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병이 계속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건데 그럼 잠시 치료가 되는 거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당연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막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걸려요. 이거를 고치려면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무 구조던가 뭐 삶의 구조를 바뀌어야 돼요. 막 맞아. 노동 시간을 줄이고. 맞아. 근데 이거를 안 바꾸면은 그냥 가서 수술 받고 또 다시 죽은 사람이 살려져 가지고 다시 왔다가 또 가는. 똑같아. 일상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문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그리고 64쪽의 아래 보면 시적 관점은 우선 대상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다양한 시각에서 사물과 사물의 연관성을 깨닫게 해준대요. 그렇죠. 한마디로 시적 관점은 사물이 맺고 있는 광범한 관계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죠. 확실히 진짜 시인들은 똑같은 풀잎을 봐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맞아요. 우리랑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 이런 다양한 관점을 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도열 선생님 그 철학 강의도 무전제의 사유는 다전제의 사유다.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흡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시를 읽는다는 게 다전제의 사유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래요. 시를 많이 읽어야겠네요. 맞아요. 시를 읽으면 뭐랄까 진짜 그 담겨져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표현할 내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안도현의 시가 예시로 나오는데 되게 짧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유명한 문장입니다. 너에게 묻는다에서 나오는데 그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근데 안도현 시인이 이런 걸 참 잘 쓰는 게 그 꽃게라는 또 개인가 꽃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진짜 재밌어요. 어떤 그 내용이 아는 부분만 생각하면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엎드려 담겨져 있다. 뭐
그래서 그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더 낮은 곳으로 아래로 향한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꽃게 안에 그 알이 있잖아요. 걔네한테 어미인 개가 외치는 거예요. 뭐 불 끄자,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걔가 죽는 거죠.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간장게장이라는 그 간장게장 하나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연탄재도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연탄재를 보고 진짜 누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겠어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쉽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우리가 연탄재를 정말 함부로 못 차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못 차. 왜냐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한 작은 사물과 작은 생명체에도 소중하게 대하는 관점이 생기는 거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의 힘이 있습니다. 분명.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시는 저 이거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 이거 진짜 그래. 맞아. 이 주로 도시 정서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협소한 감정이 좀 있다. 와, 진짜 요즘 글 잘 쓰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이 도시 정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이나 뭐 농촌, 어촌의 그 자연이 되게 중요한데 자연의 정서가 잘 거기 안 살기도 하고 실제 자기가 사는 곳이 뭐 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도시 정서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모든 광고나 모든 매체. 그리고 또 이게 공감 가는 게요. 그 독자들도 너무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그 자연 작품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연을 몰라. 자연에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자꾸 써줘야 돼요. 진짜. 도시 정서는 이미 넘칩니다. 그래서 자연의 정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자신의 개인적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시인이라는 것은 당대 감수성의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 이 말 진짜 당대 감수성의 절정에 도달해야 된다. 저는 이거 시인뿐만 아니라 뭐 철학자도 그렇고, 근데 감수성이라는 게 뭐 비교를 할 수 있을 어쨌든 근데 그게 감수성이라는 게 각자 이제 감수성이 다르겠지만 저는 감수성이 깊다는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처지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수성의 폭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적을수록 자기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좁아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지만 그릇이 넓은 사람일수록 감수성이 깊겠죠, 당연히. 맞아요. 저 사람은 저런 처지가 있는데 내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양한 사람들. 저는 이게 진짜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감수성을 기르고 싶다. 이거 예전부터 저의 좀 화두이기도 하고 소원이거든요. 그러려면 간단해요. 지금 말한 맥락에서 감수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냐? 나에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제가 윤님의 처지를 이해하려면 윤님의 상황이나 현실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뭐 노동자의 지금 뭐 처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맞아요. 현실을 알면 돼요. 맞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또 친해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의 그 품이 넓어지고 감수성이 깊어지는 거죠. 이게 엄청 공감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저의 진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썼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네, 이제 교육자가 아니라 예술가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즉 언어 미학적인 거죠. 근데 이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언어 미학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돌풀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 가는 게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D던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소식들을 다 이렇게 제보하고 막 알릴 수 있겠지만 진짜 가공된 정말 정수의 컨텐츠들은 거기에 녹여내서 진짜 거기 현장에 정말 그 정서에 녹여내서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야만 맞아요.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와 단절되어 있는 것도 그냥 소식통처럼 하나의 뭔가 장사 아니면 하나의 막 교육처럼 막 메시지 담아주고 주기 이런 정도로만 하는데 맞아. 이런 시인이던가 예술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술가는 진짜 그거를 창조시켜버려서 우리한테 생명으로 건네주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사회가 안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그 직장만 알아요. 내가 만약에 저도 이제 편의점에 일하지만 우리 편의점 상황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좁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활도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 나름의 애환이 있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좀 맞습니다. 미학적으로 예술적인 거죠. 이게 정말 예술 아닐까요? 아까 말했던 시경에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진정성. 그래서 이 시경의 세계는 딱 나오네요. 그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없는 애환을 담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매몰되고 있는 허구성이다. 미적 정서의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책을 읽는 게 되게 장점이 뭐냐면 책 한 권에는 그 한 사람의 그 시점이 관점이 담겨 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우는 게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뭐 3000년 전에 중국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서가 이 시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공간을 완전 넘나드는 거죠. 초월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경에 이어서 서경을 읽어볼 건데요. 서경은 이제 그 요나라 순나라인 것 같아요. 요순 그리고 삼왕, 우왕탕왕 문왕과 또는 무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주고받은 즉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유가에 경진되기 전에는 서 또는 상서라고 했는데 중국에는 고대부터 사관의 좌우 이사가 있었다. 좌사는 왕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리고 우사는 왕의 행동을 기록하는 이것이 각각 상서와 춘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천자의 언행을 천자가 이제 왕이죠.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이러한 전통은 동양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건데 진짜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사후의 지옥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못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기록이 되어서 후대에 남는다. 이게 후손들이 다 보고 욕할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럼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진짜. 네, 맞아요. 죽백에 들이우다 청사의 길이 남는다. 이 서경과 춘추와 같은 기록 문화가 조선에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도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선에 너무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 민족을 조선성에다 엮는 게 되게 식민사관에 의도했던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네. 우리 예를 들어 고려도 있고 있죠. 고구려도 있고 고조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방금 쓴 것처럼 이 한반도가 아니고 조선도 있다. 약간 조선의 문화. 약간 이렇게 해버리는 맞네. 이것도 식민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툭하면 조선밖에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역사를 500년으로 묶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일부러 거죠. 일제가 노렸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정확한 모든 걸 따질 수는 없지만 5,000년의 역사라는 그 삶이 그죠. 있는데 반만 년. 더 넓게 하자라는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제도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가 남겨져 있는 한반도이자 동양의 문화예요. 이런 기록 문화를 남기는 전통은 농경민족의 전통이라고 해요. 맞아. 농경민족은 유한 공간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고 그 구조를 터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삶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노인이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맞아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서적을 불사르는 그 아주 분서갱유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문자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다른 타 국가들 뭐 알렉산드리아인 이집트 뭐 도서관 뭐 로마 이런 것에 봐보면은 그 과거의 내용들을 현재에서 해독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시경은 본래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의 사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서경은 그 3,000편이 있다고 해요. 공자가 100편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믿을 수는 없다. 현재 전하는 서경은 58편이라고 합니다. 25편은 고문, 33편은 금문인데 그 금문상서라고 또 표현하는데 진나라 진시황제의 분서 이후에 구전되었다가 한 대의 언어로 정착된 게 금문상서. 이 고문상서는 전한의 경제 때 노공왕의 공시를 넓히다가 공자의 구택의 벽에서 얻은 벽경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특징들, 뭐 역사적인 사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3,000편에서 실제 3,000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8편만 전해졌으면 너무 소수 아니에요? 다 어디 갔어 그러면? 그러네요. 2,000 몇백 편이. 그래서 전해진 게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70쪽에 드디어 이제 서경의 맞습니다. 한 편을 꼽아왔는데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군자는 무일에 처해야 한다. 이 무일이 편안하지 않음입니다. 먼저 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건대
그 부모는 힘써 일하고 농사짓건만 그 자식들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편안함을 취하고 함부로 짓거리며 방탕무례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엽신여겨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야, 이거 진짜 지금 해도 유효한 말이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무일, 편안하지 않음, 이게 무일 사상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현대 사회의 그 신세대로 칭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외칠 거면은 그만큼 정치적 참여를 하든가 하지도 않으면서 헬조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역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일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편안한 삶에 취해버린 거죠. 진짜. 그래서 이 무일편에 개진되고 있는 무일 사상은 주나라 역사 경험의 총괄이라고 평가된대요. 생산 노동과 일하는 사람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어려움을 깨닫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중국 문화에도 이런 무일 사상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 1957년과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하방운동이 있대요. 이게 무일 사상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하방운동은 그 당 간부나 정부 관료들을 농촌이나 공장에 내려보내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군 간부들을 병사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운동이었다고 해요. 근데 하방운동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주 괜찮은. 실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방운동 했으면 좋겠어. 기업체 그 CEO가 가장 말단의 그 조립 라인 같은 데 가서 같이 일하고 그럼 현장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군대 뭐 별 스타들 장성들이 그 내무반에 가서 같이 지내고. 맞아요. 그냥 뭐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같이 지내보면 지들이 알겠지. 그럼 고쳐주겠지 새로. 맞아요. 이 무일편은 주공의 사상이나 주나라의 시대의 정서로만 읽는 걸로 끝내선 안 된다고 표현을 해요. 생산노동과 분리가 된 신세대 문화의 비생산적인 정서, 소비주의를 재조명하는 그런 예문으로 읽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주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예, 말씀해 주세요. 72쪽에 네. 위에 이제 한마디로 무일은 불편함이고 불편은 고통이고 불행일 뿐이지요. 보통 생각하기론 무엇보다도 불편함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지요.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곧 상처받는 것이라는 성찰이 없는 것이지요. 이 무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사상이라.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무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데 말 그대로 불편해야 정신이 깨어있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 저도 느끼는 게 책을 집에서 읽으면 막 잠이 와요. 졸려요. 그렇게 조용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환경인데 근데 편의점에서 이거를 서서 읽기도 하고 똑같은 책을 그리고 막 손님이 와가지고 막 난리법석이고 막 정신없는데 책을 읽으면 또 집중이 잘 돼요. 이 차이는 집에서는 편안하기 때문에 책이 안 읽혀지고 편의점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책이 읽혀지는 거예요. 윤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많지 않나요? 정신이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요새 니체를 읽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니체가 왜 현대사회에 중점이 됐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니체는 그렇게 주류의 철학자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니체의 위치가 지금 동양 고전과도 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위치가 된 이유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즐겨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불행이 우리한테 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실제로 위대하게 된 인물들을 보면 나름의 고통이 있고 불행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없이 진짜 만약에 편안한 환경에서 안온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이랄까요? 극을 자꾸 줘야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헤쳐나가겠다,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이게 뭐랄까 용기랄까? 그게 생기잖아요. 근데 편안하게만 산 사람들은 그게 안 생겨요. 지금 제가 오늘 실제로 일기에 썼던 내용인데 네, 한 두 개만 간단하게 네.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글은 제목이 고난이여 환영한다라는 글로 썼는데
끝없는 충동, 내 속에서 모순, 나약함, 초조함, 이기심, 허영심, 질투, 불안 등 모두 환영한다. 맞서주겠다. 그대들은 내 적이 아님을 난 알고 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선의의 경쟁자임을 안다. 그러니까 격하게 환영한다.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썼던 글은 확실성이라는 노예화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사랑한다면 그게 성인이다. 이게 니체의 핵심 개념이다. 확실성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는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되며 삶을 즐길 수가 있다. 나약해지지 마라. 이런 의지에서 승리해라. 이게 정말 같은 맥락인데 진짜 그러네요. 진짜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이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극복해내면서 맞아. 계속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게 내가 불행해 똑같은 괴로워. 상황이 와도 괴로워 그렇게 해도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찬스다.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면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니체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같은 맥락이에요. 불확실성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들을 사랑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뭐 1년 뒤에는 연봉이 얼마고 10년 뒤에 내 모습은 이러고 그리고 내가 뭐 다음번에 사게 될 물건은 이렇게 될 거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확실해야지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표현해요. 이걸 부셔버려야 되고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삶을 사랑한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자본주의가 노리는 그 지점이 인간들의 그 불확실성, 불안을 자꾸 조장해가지고 보험을 왜 들까요? 장사를 하는 거죠. 보험은 내가 아직 암을 걸리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 후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보험을 들라 그래요. 맞아요. 그 목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본주의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확실성이에요. 진짜 불확실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갑자기 뭐 어디 섬으로 가든가 자연으로 떠나도 상관없는 거고 저희도 할 말이 없죠. 저희 둘도 아직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런 자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불편함을 편안하지 않은 무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걸 굳이 무의 이렇게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평할 필요는 없겠다. 맞아요. 환영해야 돼요, 진짜. 자기를 더 강하게 맞아. 강하다는 거는 막 권력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마음가짐의 차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국의 정치 최고자 이제 주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너무 디테일하죠 이게. 네, 맞아요. 좀 디테일해서 그냥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냥 의미 위주로 보는 맞아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과거로부터 옵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중국의 역사가 좀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좀 보고 싶은 게 75쪽에 네.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무일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전 독법은 물론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당대 사회의 문제의식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일편은 생산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소비하는 사람을 우러러보는 그 사고 이게 어디서 파생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한 개인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고뇌 이런 것과 무관한 소비 행위 그러니까 아무 그 고민도 안 하고 하는 소비 행위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 되길 바란다. 소비자가 왕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차를 어떤 걸 몰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그 사람이 그냥 돈으로 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걸 생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 사람이 고뇌가 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뭐 소비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뭘 샀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반성할 필요가 있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크게 둘레를 말했는데 이제 그 핵심들이 이제 미래는 과거로부터 오는 거다. 미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와 이거 진짜
변화와 미래가 외부에서 온다는 의식이 바로 식민지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맞아. 이거 진짜 대단한 말이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자신의 과거이자 내부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의 과거던가 나의 내부에 원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미래에도 영향이 있겠죠. 미래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외부의 조건으로 탓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외부 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나의 문제를 반성하기 위해선 역사던가 나의 삶의 자세 같은 것도 다 과거 내부에서 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주체성의 문제거든요. 나의 삶을 볼 때도 내가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우선이지 계속 남 탓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실제 사람들도. 맞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내부, 내 안에 어떤 역량이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고 그거로부터 시작해야지.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죠. 누군가 나에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초사의 낭만과 자유. 이제 벌써 초사가 되었습니다. 시경, 서경, 초사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나라 유향, 이 굴원, 송옥 등의 작품을 모아내서 편 책입니다. 이 초사의 세계는 자유분방, 정열, 상상력, 신비, 환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낭만적, 서정적입니다. 이 시는 물론 산문, 소설, 희곡에까지 중국 문학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 굴원의 이소가 초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해요. 시경이 집단 창작과 전승을 통하여 만들어졌음에 비하여 초사에는 시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부라는 작품을 한 편 읽을 건데요. 근데 이게 전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아, 너무. 네. 이게 굉장히 그 굴원이라는 사람이 유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고뇌, 울분을 토로한 애국적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근데 이 굴원에게 어부가 유배당한 이유를 물어요. 그러니까 굴원이 유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묻자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패했는데 나는 혼자 깨끗했다. 그래서 추방당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했는데 나만 맑은 정신이어서 추방당했다. 나의 결백함, 정치적 정당성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굴원의 이유를 듣고 어부가 그거는 비타협적이고 고고한 처세다라고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성인이란 거는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변화와 추이에 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굴원의 심사고거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과 고결한 행동 이거를 못했다는 걸 나무래요. 아, 그게 또 명문장이 나오죠. 이거. 이 굴원의 대답. 네. 신목자 필탈관 그리고 신욕자 필진이.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에 먼지를 떤 다음 갓을 쓰는 법이고 몸을 씻은 사람은 옷에 먼지를 떤 다음 옷을 입는 법이다.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을지언정 깨끗한 몸을 더럽힐까 보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고함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한 거예요. 비타협적 기계라고. 근데 이 다음에 어부가 했었던 읊조렸던 말이 와, 여기랑 또 대꾸를 이루잖아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다. 야, 저는 이거를 전 진짜 이거를 계속 보고 이해했어요. 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게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대충 이해는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때 맞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82쪽에 보면 이게 이 굴원의 이 시의 의미가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신용목 선생님이 풀이를 했는데 비타협적 엘리트주의와 현실 타협주의를 다 같이 배제하고 있다. 그렇죠. 네. 획일적 대응을 피하고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이 맑으면 갓근을 우리 갓근을 씻으면 되는 거고 물이 만약 흐리다 그러면은 발을 씻어라. 맞아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죠. 신용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노선배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론은 좌경적으로, 실천은 우경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경적이라는 의미는 비타협적 원칙의 고수인 거죠. 우경적이라는 의미는 맑은 물에는 갓근을 씻고 흐린 물에는 발을 씻는다는 현실주의와 대중 노선을 뜻한다.
근데 이게 진짜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론은 그러니까 생각은 그 좌경적으로 되게 좀 급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배운 대로 하고 다만 실천은 좀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타협을 하면서 가는 거죠. 맞아요. 우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감 가는 게 이게 너무 막 예를 들어 칸트처럼 정언 명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좀 조화롭게 이상과 현실을 맞춰가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그 이론만 고집하다 보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적당히 좀 그 타협이라는 게 그 당연히 이제 중심이 선 상태에서 타협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와닿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낭만주의와 창조적 공간이란 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초사를 읽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낭만주의적인 정신세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같이 이렇게 느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낭만주의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문학이나 미학 이런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데 낭만주의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는 것은 그 대응 방식이 개인주의적 성격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억압 구조, 강력한 억압 구조 속에서는 그 숨겨진 물리적인 구조, 그 근본적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낭만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그 역사적 사료가 있는데 낭만주의적 관점이 현대 중국 혁명과도 이렇게 그 인류사의 최대의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대장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요. 우리 그 대장정 배웠었죠 저번에. 예, 마오와 장기석. 예, 그게 스토리. 그러니까 중국 역사 이게 재밌는 게 중국 역사에서는 남과 북이 싸우면 언제나 남쪽이 졌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북의 승리로 점철되어 왔었는데 기후가 온화하고 이렇게 물품들이 풍부한 그런 남방인들에 비해서 기질이 험난한 그리고 풍토에 단련된 북방의 그 인물들이 강인한 기세를 가졌기 때문에 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싸움에 지는 것을 패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패배라고 쓰는데 이 패배의 그 배가 북녘 북자와 달아날 배로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에 달아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북에게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근데 남방이 북방을 물리친 정권이 현대 중국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방의 낭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오가 닉슨에게 건넸던 선물이 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오의 이런 사상이 남방적 낭만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라는 거고 현실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의 건너편을 보는 그런 거대한 시각 이런 대담함이 곧 낭만주의의 일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넓은 긴 안목이 초사의 세계나 이런 남방적 낭만주의 뭐 말고도 우리 모든 낭만주의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우리의 지금 체제의 억압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 같은 거를 드러내야 할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연결시켜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번 주 너무 좋았어요. 네, 딱 마무리했네요. 예, 깔끔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도회 선생님이 그 고전을 이제 누가 안내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책에 쓰셨는데 네. 신영모 선생님이 제대로 이 고전을 제대로 안내하시는 맞아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이렇게 저희가 삼경을 다 외웁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평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래서 3장 4장을 그러니까 3장이 주역이고 4장이 논어인데 네. 한번 3, 4장을 한번 같이 읽고 네.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같은 뭐 책을 읽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전제로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것들이 더 좋은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진짜 누군가 중국 동양 고전에 대해서 입문서, 뭐 개론서로 책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고전도 좋지만 그 고전을 해석하는 신현모 선생님의 관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되게 깊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유익한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